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심소 유튜브에서 황심소와 황상민 TV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저하고 같이 이 MC 역할도 해주시고 또 사연도 읽어주시는 예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슬님 옆에 계시는 분은 이 황심소의 새로운 코너 사랑과 평화에 내담자로서 항상 빙의해 주시는 고민녀가 아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 마고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고녀는 마음은 고통스러우나 얼굴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아주 희한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은 또 마고님이 어떤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고님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설님이 사연을 읽어 주실 텐데, 오늘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네. 조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네, 사연 사전에 보고서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연 중에 하나였거든요. 본인이 지금 공감되면 뭐예요? 지금 네. 생방송 들어오시는 분이 네. 별로 많지 않다는 뜻으로 했는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본인만 들어오면 이 방송 다 되는 줄 아세요? 네? 지금, 네. 저분 배우라고요? 네,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리고 황심소에서는 배우 지망생으로서 내가 배우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또 다양한 이 비련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 분, 또는 새로운 인생 승리자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 어떤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극복하는 영웅과 같은 존재로 나를 빙의하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하시는 분, 황심소 출연 신청도 받습니다. 뭐 출연료를 저희들이 특별히 받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어느 정도 사연에 대해서 충분히 연기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이 심리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죠? 신청은요, sherlockang@gmail.com으로 하셔도 되고, 황심소 단톡방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황심소 전용 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자막 뜨시면 이게 황심소로 신청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번호구나 생각을 해서 마구마구 신청을 해주시면 응답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수의사가 된 지는 이제 갓 2년이 됐고요. 그전에는 공대 학석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4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수의대의 꿈을 가지고 2년 동안 도전하여 가까스로 수의대 편입에 성공하여 이렇게 수의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께 직접 대면 상담을 요청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타지에서 수의대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황심소라는 팟캐스트를 발견하게 돼 현재까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간간히 들어오고 있고요. 박사님의 통찰력과 그것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에 감탄하여 언젠가 한번 꼭 상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잘 그려서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공부를 곧 잘했기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있었는지 의사를 하면서 취미생활로 만화가를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요. 중학교 때까지 모범생이었던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 되면서 만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공부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밴드를 결성해서 친구들과 음악만 들었고요. 그때는 음악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든 부모님 곁을 떠나 홍대에서 음악을 하고자 대학만은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하여 가까스로 서울에 있는 공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화성학을 배우러 다닌답시고 음악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실제로 뭔가 이뤄낸 곳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결국 공대를 떠나지 못하고 대학 4학년을 졸업하여 대학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해 4년 동안 빡세게 일만 했어요. 중간중간 음악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 마음이 강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대기업을 다녔을 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울증에 걸려서 1, 2년을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는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심한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 심리상담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MBTI 검사 등 뭐든 닥치는 대로 해보고 하루에 심리학 도서만 한 권, 두 권씩 매일매일 읽었어요. 그때 나라는 사람을 조금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MBTI라는 검사에선 제가 ENFP라고 하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에선 4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감을 벗어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울다가 지쳐서 정신과도 한번 다녀오고 몇 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했답니다. 결국 많은 노력 끝에 우울증은 벗어났지만 그 후유증이 엄청났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그 일에 폭발적으로 매달리면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낸 게 수의대였고요. 제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는다면 내 일을 사랑하면서 즐겁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의대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과감하게 회사의 꿈을 찾아노라 말하며 사표를 던지고 편입에 도전했습니다. 한번 미끄러졌지만 무시무시하게 거의 집착적으로 하루 14시간, 15시간씩 공부하며 2년 만에 가까스로 지방대 수의대 합격을 하였고 수의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수의대 생활하는 동안은 거의 집착적으로 학점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수의대 준비하는 동안 전국대 학점이 바뀌어서 영어 점수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만회하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다른 꿈을 찾아서 혹은 대학원에 갈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미리 학점이나 준비해두자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의대 4년 내내 항상 서울대 대학원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알아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학점만 열심히 올려놔서 수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현재는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적당히 큰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 평범한 2년차 수의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일머리가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하게 덤벙거려서 늘 혼나고 있네요. 이쪽 수의대 일은 아무래도 의학이니까 꼼꼼함이 매우 중요하고 눈치가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과 쪽을 명석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오면 피곤해 쓰러져 잠만 자기 일쑤네요. 대학병원이라서 각자의 매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보호자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다 보니까 매출도 그닥이라서 원장님이 절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그나마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저희 보호자를 이해하려는 마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 해맑은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하하하. 수의대 다닐 때처럼 미친 듯이 공부라도 해서 스마트한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쉬는 날에는 그냥 지쳐서 잠만 자고요. 의욕도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동기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머릿속으로는 공부를 해야 해 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생각대로 되질 않네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소심한 제 성격 탓에 직장 동료들은 제가 늘 걱정을 달고 다니는 우유부단한 소심녀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늘 그 점을 지적하시네요. 너무 많은 상황을 생각하며 걱정만 앞선다고 도전해보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는 욕구 표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그냥 남들 의견 다 맞춰주고 하하거리면서 눈치만 우물쭈물 보고 있네요. 성격 센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아른 연차 선생님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저를 좀 만만하게 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조울증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라든지 진료가 잘 풀리면 완전 업돼서 즐겁게 예전처럼 하하호 거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핀잔을 듣거나 진료가 잘못되면 풀이 죽어서 집에서 내내 우울증 환자처럼 거의 쓰러져 있네요. 원래도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남들 앞에서 명석하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픈 욕심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그릇이 이 정도인 건가 봐요. 이것도 그냥 거쳐가는 한 과정일까요?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병원에서의 대인관계에 더 집착하나 봐요. 병원 안에서 혼자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 술자리에 계속 참석하네요. 소외감을 점점 견디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너무 끌려다녀요. 즉, 관계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틀어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싫더라도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인답니다. 병원에서 제 이미지는 실수투성이, 소심쟁이, 걱정쟁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업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전 창의성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실수에 대한 누군가의 혼란이 두려워서 그냥 다른 사람의 치료법을 답습하고 있답니다. 수의대 재학 시절 제 이미지는 차분히 공부만 하는 어른스러운 언니였는데 미국 수의사나 해외 대학원 등을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얻은 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나의 한량 같았던 삶은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유지되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억누릅니다. 그냥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맞게 사는 걸까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 조울증 환자가 된 기분입니다. 기분이 하늘과 천국을 오고 갑니다. 보호자분 원장님, 다른 수의사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환자의 상태 하나하나에 걱정을 합니다. 집에 오면 드러누워서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느라 에너지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감정 컨트롤을 사용하는 이 에너지를 공부나 다른 것에 하고 싶어요. 정말 지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 참 본인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너무 끌려다녀요. 참, 남들이 보면 또 들으면 진짜, 아니 지금 누구 염장지르냐 자랑질하냐, 그래 너 잘났어 공대 석사까지 하고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 그거 싫어서 수의대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형병원 네. 대형병원에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네. 정말 완벽하신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고민이 있다니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마구님, 오늘 여기 나왔을 때 본인이 대체 무슨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저 사람이 고민 상담하러 나왔나 아니면 자랑하러 나왔나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스펙도 완벽하신데 본인 고민이 뭔지 자기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그리고 좀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이구 멋있네요.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네.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수의사. 네네. 멋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바보가 된다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구나. 지금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는 이 책만 보는 공부를 해가지고는 결코 환자를 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책만 보는 바보 같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자를 잘 돌보는 분별력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이미 답은 정해놓고 지금 본인이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혹시? 또 다른 답이 있나 싶어서요, 박사님을 찾아뵈면. 또 다른 답이랑 본인이 가진 문제가 뭔데요? 딱 환자를 봤을 때 아는 케이스면 바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가 쉬운데 잘 모르는 케이스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렇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인데 그래도 공부 네. 많이 했을 것, 공부 많이 실제로 했고 그런 사람 전문가인데 그렇죠. 본인이 앞에서 허둥지- 수의대 수석으로 졸업했죠.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임상 경험이 이제 2년차 이 수의사인데 본인이 환자를 딱 보면 내가 이 환자가 무슨 병인지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한 수의사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내가 그 환자를 처음 딱 보고 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환자를 보는 것이 현명한 수의사일까요? 편안한 근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저도 오진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모르는 케이스가 오면 너무 경직이 되고 긴장되고. 네, 모르는 케이스가 오면 누구나 경직되고 긴장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냥 뭐 수의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누구나 모르거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황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환자를 보면 자신이 그 환자의 병이 뭔지를 금방 파악할 것이다. 또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물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환자가 힘들어 아파 막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보호자가 우리 애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수의사는 누구한테 신경을 먼저 써야 될까요? 두 분 다 동물한테 신경을 먼저 써야 돼요.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거든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어. 그래서 난 동물만 봐야 돼요? 아니 수의대 다니면서 그런 거는 전혀 안 배웠어요? 네, 제가 편입을 해서 그런. 편입을 해서 네 환자보호법 과목은 이 기초 과목이라서 빼먹었군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과목이 있나요? 없죠. 고마워요. 그 질문에서. 네. 의대병원에 가면 네. 환자 보호하고 네. 또 보호자 관리법이라는 과목이 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군요. 그런 과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훌륭해요. 이 방송할 때 MC 골리는 법, 이 신방과에 혹시 그런 과목 있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대학교 다니면서 배울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의대를 나왔을 때 동물병원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그동안 내가 배운 거는 나 잊어먹고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수의사로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 환자의 보호자들 누구를 더 신경을 쓰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새로운 과제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환자의 보호자분이랑도 커넥션 해야 되는 어떤 음.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어서. 어이고,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환자를 보더라도, 어떤 환자의 보호자가 오더라도, 어차피 내가 이 환자의 병을 딱 보고 내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일단 환자를 보고 지금 환자를 고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처음 들어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사연에는 원장 선생님이 뭐 매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고 선생 이렇게 하는 눈치를 많이 받았다며요. 네. 눈치 받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못 쓰고 네. 이제 보호자한테 끼워 팔기를 좀 해야 돼. 입을 좀 털고. 보호자한테 그게 너무- 끼워 판다라는 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뭘 파는데 끼워 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 혈액 검사, 네. 엑스레이 네, 검사. 그래도 진단을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 그리고 어, 이거는 그럼요. 솔직히 내 판단에 따라서 해도 되는 검사, 안 해도 되는 검사 이렇게 나뉘는데 그렇죠. 근데 안 해도 되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네. 그것도 권유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 그거-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장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검사가 아니라 가능한 검사를 많이 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 좋고 환자를 돌보는 이 의사를 위해서 좋고 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 생각이 더 스마트해요. 그 원장의 생각이 더 스마트한 것 같은데 아, 원장의 생각이 스마트해요. 그거를 본인은 왜 규명을 그걸 못- 거부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그런 상업적인 권유와 저의 아, 그런 본인은 직업으로서의 원장이 검사를 하라는 걸 상업적인 권유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본인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검사는 상업적인 검사가 아니라 공익적인 검사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수의사로 일을 할 때 지금 본인이 환자를 돌보는 게 수의사의 기본일까요? 보호자를 돌보는 게 기본일까요? 환자를 돌보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물이 많은 뭐 동물원에서 일을 하거나 동물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자인 동물보다는 보호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일반 애완 동물 다루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을까? 나는 그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형 병원에 일하게 된 거는 제가 공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군요.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이제 학교에 공부머리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자기가 수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수의사로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호자분한테 어떤 검사를 권유할 때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동물병원에 동물을 데리고 온 보호자는 왜 그 자기 애완동물을 이 병원에 데려왔을까요? 동물이 아프니까. 아프니까. 주인님, 저 아프니까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데려왔군요. 아파 보여서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물론 아파 보여서 네. 데려왔죠. 네. 근데 두 분은 동물 키우시나요? 저는 안 아니요. 키워요. 안 키워. 네, 두 분이 지금 안 키우시니까 네. 동물 키우는 분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지금 못 하세요. 애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애도 없잖아. 그렇죠. 에이구, 어떤 댓글에는 돈이 많으니까 데려왔겠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가지 안 씌우는 쌤이 좋은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동물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또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하고 말로 교감하거나 또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제 주인에게 보이지 않는 이 행동을 하거나 또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네. 행동을 할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마치 자기 애가 아픈 것 같다. 네. 그런 상황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수의사는 이 환자가, 이 애가 분명히 병에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보호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물의 행동 때문에 데려왔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도 전에 마치 얘는 환자야,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치료해야 돼, 이런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장 돌팔이 또 이 동물의 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발작적인 아주 초보 수의사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노련한 이 수의사는 아프다고 낑낑거리는 일단 환자 옆에 제쳐두고 그 보호자한테 물어봐요. 이 애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게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지금 애가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그렇죠. 멍멍이는 팔이 없죠. 다리만 있죠. 예. 그래,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그러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우와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특별하게 외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동물 자체가 불안이나 충격을 받았거나 본인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동물 심리적인 뭔가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제가 뭐 먹은 게 잘못됐나 보다, 하루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보호자인 주인 자체가 예민하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크게 문제를 생겨가지고 본인이 그 불안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명하고 숙련된 이 수의사라면 이 지금 보호자라고 온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이유로 이 애를 데려왔는가를 차분히 물어보면서 지금 이 동물의 문제는 대부분의 동물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조금 안정된 환경에서 하루 정도 지켜보면 문제가 명확히지. 바로 딱 보자마자 얘가 일 문제니까 그쵸. 내가 지금 얘는 신장 결석이네요. 뭘 수술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의사는 다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심 3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